미술평론가 손석구 씨가 옆그림에서 행복했다는 주제로 강의를 하기 위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미술 평론하는 손철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리 옛날 그림에 나오는 행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런데 옛날 우리 옛 속담 하나를 얘기를 해보면은요, 호박이 넝꿀채 굴러 들어온다 이런 표현이 있죠. 다음에 되는 집안에는 가지나무에도 수박이 열린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 여러분, 호박이 굴러 들어오는 것과 가지나무에 수박이 열리는 것, 이거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행운이에요. 그렇죠, 그죠? 행복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몸과 마음이 바라는 바가 충족된 상태,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바란다고 할 때 이 바라는 거는 뭐냐면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굴러 들어온 호박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멀쩡한 가지나무에서 수박이 열리면 그건 행복이 아니고 행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행복은 자기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옛날 화가들이 그려놓은 옛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행복이 올 수 있는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그려놓은 옛날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조선시대 17, 18세기에 그려진 옛 그림을 통해서 옛날 화가들이 행복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라는 것을 표현한 것,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행복에 대한 생각을 오늘의 관점에서 한번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자,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한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옛날 화가들이 생각한 행복의 조건은 안분입니다. 안분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분수를 편안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자기 분수를 편안하게 여길 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 자기 분수를 편안하게 여기는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시는 단원 김홍도 아시죠? 예, 뭐 조선시대 화가 중에서는 이 사람이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최고의 인기 화가예요. 단원 김홍도가 그린 저 포이풍류라는 작품을 한번 보시겠는데, 저 작품이 자기 분수를 편안하게 여긴다는 것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자, 지금 머리에 사방관을 쓰고 맨발에 선비가 가슴에 비파 악기를 안고 있고 연주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옆에는 책구름이, 서책구름이가 있습니다. 그죠? 선비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게 매우 편안하고 고요하고 한가로운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런데 비파와 서책구름이만 있는 게 아니라 방 안에 놓여져 있는 기물들을 봤더니 이 선비가 얼마나 고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청동기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그러죠. 그죠? 예.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자기 취미 활동을 즐기는 선비를 단원히 그려놓았습니다. 자, 저기에 안분, 자기 분수를 편안하게 여긴다는 표현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저 글씨에 들어 있습니다. 저 글씨가 한자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창토벽, 종신포의, 소영기중, 그리고 단원이라고 해서 그린 사람의 호가 들어있죠.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종이로 창을 내고 흙으로 벽을 바른 곳에서 평생토록 베옷 입고 살더라도 그 가운데서 시짓고 노래하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참 소박한 소망이 들어있는 글이죠. 그죠? 그런데 평생 베옷 입고 산다고 해놨습니다. 베옷. 베옷은 뭐, 포의인데요. 저 말은 포의란 건 뭘 말하느냐면은 벼슬길에 나간 사람은 무슨 옷을 입을까요? 비단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삼베옷을,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벼슬 하지 않은 처사를 말하는 겁니다.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는 선비, 살림에 숨어 사는 처사입니다. 이 사람은 벼슬 하겠다는 욕심이 없어요.
공부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학식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림에서 보면은 저렇게 서책부러미를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평생 벼슬과는 거리를 두고 벼옷을 입고 살면서 시 짓고 음악 연주하면서 나의 분수를 편안하게 여기면서 살겠노라. 이 뜻을 저기 그림으로 그려놓고 글로도 써놓았습니다. 그죠? 예. 포의 풍류라는 제목은 그러니까 벼슬 하지 않는 선비가 가난한 가운데도 풍류를 즐길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저 선비가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그 옆에 책구러미가 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제가 저 중국의 전국시대에 살았던 숨어 사는 처사, 벼슬하지 않은 처사 진중자라는 분의 일화가 떠오르는데요. 진중자라는 분은 맹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분 역시도 학식이 훌륭하고 인품이 아주 훌륭했던 분인데 벼슬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워낙 이 학식이 풍부하다는 걸 알고 초나라의 왕이 말이죠. 사신을 보내서 재상 자리를 제의합니다. 재상, 정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 얘기를 사신한테 들은 진중자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내 아내하고 상의를 해보겠다 그래요. 그래 아내한테 진중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재상이 되면 내 필에 말이 끄는 수레를 탈 수 있고 매일 진수성찬을 먹을 수가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라고 아내한테 물었더니만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대의 왼쪽에는 검은고가 있고 오른쪽에는 책구러미가 있으니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요. 내 필에 말이 끄는 수레를 탄다고 해봤자 그저 무릎이 편안한 정도일 것이고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한들 결국은 한 점의 고기의 맛에 불과할 것입니다. 겨우 무릎이 편안하고 한 점의 고기 맛을 위해서 초나라의 모든 근심을 끌어안는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즐거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진중자의 얘기가 바로 이 조선의 저 선비와 아주 맞아 들어갑니다. 그죠? 내가 금운곡 또는 비파 이런 음악을 연주하면서 평생 음악에 도반이 되고 다음에 책을 읽고 홀로 자기의 명상에 빠져들고 그러면서 내 분수를 지키는 것이 내 필의 말을 끄는 그 수레를 타는 것보다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매일 먹는 것보다 나는 이 분수가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하다. 첫 번째, 조선 선비들이 생각한, 조선 화가들이 생각한 행복의 조건,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자기 분수가 편안하면서 온다는 겁니다. 분수를 지키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옛날 어른들도 성인들이 자주 얘기를 했어요. 저 중국의 현인이 하신 말씀 중에 인생에는 세 가지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년등고라고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르는 게 불행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출세고 성공인데 왜 그거를 불행이라고 하지? 벼가 여물기 전에 권력의 취해서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젊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입니다. 그렇게 분수를 지키지 않은 분들은 요즘도 우리는 가끔 검찰의 포토라인에서 보게 되죠. 두 번째 불행이 무엇이냐? 부모와 형제의 위세에 편승하는 것. 근래에 어떤 재력가의 가족들이 저지른 갑질 많이 보셨죠? 분수에 넘치는 겁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뛰어난 재능과 훌륭한 문장력을 가지는 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뛰어난 재능을 가지면 권력에 빌붙어서 뛰어난 문장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곡학아세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세 가지 불행인데 여기서도 우리는 분수를 지키는 것, 안분이 행복을 불러온다는 거 아시겠죠? 네. 이제 두 번째 조선의 그림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족입니다.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남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도 자기 자신은 나는 만족한다.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이 드러나 있는 그림은 조선시대 3대 풍속 화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김덕신이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한여름 집신삼기라는 이런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 풍속화를 여러분들 보시는 순간 얼굴이 아주 편안해지시면서 즐거움에 넘쳐요. 왜냐하면은 저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걸 여러분들 벌써 마음속에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자, 어떤 사람이 보면은 참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집 이런 풍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금골이 말이죠. 장대한 저 사내가 지금 바닥에 사짜리를 깔고 새끼끈을 힘껏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바로 옛날 시골에서 볼 수 있었던 집신을 삶는 장면입니다. 그 옆에 할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죠. 우리 옛그림 풍속화 중에서 이렇게 3구자가 동시에 나오는 그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화목한 가정,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라는 걸 보여주는데 정말 저 바자 위에는 박이 지금 둥글게 연글고 있습니다. 그죠? 노인의 뒷자리에 봤더니 논농사, 밭농사가 보이죠. 아마 저런 한떼기 밭을 지으면서 가족과 행복을 누리는 이것이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저 3부자 중에서 어느 분이 가장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저 젊은 아들이 아니라 늙으신 할아버지가 저는 아직까지 이 집의 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허리춤에 쌈지를 차고 있잖아요. 예. 곡간절세도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예. 정말 가난하지만은 자기가 필요한 것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한다. 이것이 자급자족입니다. 그렇죠, 그죠? 자족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필요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자급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에 대한 예지를 가진 많은 성현들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성현들의 예지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바입니다. 덧없이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끊임없이 원하게 되면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충족되면 더 많은 걸 또 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거, 이 그림이 지금 알려주고 있죠. 마침 봤더니만 저기 마당 안에 딱 하나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항아리가 보이죠? 질그릇으로 만든 동이에요.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앞쪽에 문 앞에 봤더니 아마 술이 들어있는 술병 같아요. 그죠? 혹시 저 질그릇 동이가 술을 담고 있는 덕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데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중국의 두보라는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태백과 더불어 중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죠. 두보가 소년행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 젊은 시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시가 이 그림에 나오는 저 질그릇 동이에 대한 시예요. 예, 뭐라고 썼는지 제가 여기에 쓰지는 않고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예. 막소정과 노화불이라 자종성주 장하손 하니 경은주자 경인한 하지만 공치종동 와주끈이라. 해석을 해드릴게요. 시골집 질그릇 동이 보고 함부로 비웃지 마소. 거기에 술 걸러내며 아들 손자 다 키웠네. 옥술잔에 술 따르면은 사람들 눈 깜짝 놀라겠지만 취해서 대나무 뿌리에 걸려서 엎어지기는 다 마찬가지. 자,
질그릇 술을 담아서 소박한 술잔에 따라 먹는 사람을 보면은 금술잔, 은술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야, 저 참 가난하고 소박하다. 또 가난한 사람은 금술잔 보면 사람들 다 놀라겠잖아요. 그런데 저 질그릇에 술 담아 그러면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내 아들, 손자 다 공부시키고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술잔에 마시는 사람이나 질그릇 술병에 마시는 사람이나 취하고 나면은 대나무 뿌리에 걸려가 팍 자빠지기는 너나 나나 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술이란 공평함에 기여하는 겁니다. 어떤 술이든. 예. 자, 이 자족, 남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가난한 살림살이일지 모르지만은, 예, 보는 사람들이 만족을 하건 안 하건 나는 이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을 옛날 화가들은 무엇으로 삼았느냐?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을 한마디로 하면은 뭘까요? 남을 높이 축혀 세우며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그죠? 우리 동양 사람들은 겸손의 미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뼛속 깊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삶 속에는 오만과 거만한 사람들이 눈에 차조띠입니다. 그죠? 겸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말이죠. 자, 겸손을 이야기하는 조선시대의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 제가 고르다가 조금 뜻밖의 것을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항아리죠? 근데 이런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를 하면은 달항아리라고 그럽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달항아리는 말이죠. 후덕한 종갓집 맏며느리의 심성을 닮았다. 이렇게 자주 표현을 하고 그러죠. 원래 달항아리는 높이가 40cm, 그리고 넓이가 40cm, 1대1 비율이 되는 큰 항아리를 달항아리라고 그럽니다. 1대1 비율이니까 동그라니까 보름달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달항아리인데, 이 달항아리는 높이가 한 37cm 정도 돼요. 그래도 아주 원만한 그 달항아리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저 겉으로 저걸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무척 변색이 돼서 얼룩이 지고 흠집도 있고 추레하고 남루하게 보이죠. 그죠? 저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명품이고 말이죠. 모두가 대단히 박물관에서 신주 딴 듯이 모시듯 하는 그런 예술품이 될 수 있느냐? 저 남루한 달항아리를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오늘은 제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저 스위스 출신으로서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한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요. 들으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알랭 드 보통이라는, 예, 영국에 사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입을 통해서 이 달항아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잘 아는 시인이 알랭 드 보통을 만나서 얘기 들었다고 하는데, 드 보통이 23살 때쯤 됐을 때 첫 소설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여행의 기술, 뭐 이런 소설, 그 에세이도 쓰고 그랬는데, 그 첫 소설이 말이죠, 베스트셀러가 돼서 책이 많이 팔려서 인쇄로 얼마를 벌었느냐? 100만 불을 벌였대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을 것 아니에요. 제가 책 팔아서 100만 불 벌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버님 말씀이, 그래, 그 푼돈으로 뭘 할 건데?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이 집안들. 그런 보통이 없는 집안에 태어난 드 보통이 이 조선의 달항아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달항아리의 결함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경쟁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이 달항아리는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 문장이 아주 멋진 문장인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약점을 오로지
오만으로 방어하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선의 이 달항아리는 겸손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 여러분, 이제 저 달항아리를 다시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당아리고 얼마나 인간이 지녀야 할 아름다운 덕성을 지닌 그 아름다운 미덕이 무엇일까요? 이 달항아리는 도보통 보건대 겸손의 덕성을 지니고 있는 달항아리라는 겁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일이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일에서는 남을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게 되면 그것은 주역에서도 겸께, 겸손하다는 그 겸께에는 아무런 부족함과 모자람과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것, 자기를 낮추는 것이 행복을 부르는 지름길이다 라고 저 달항아리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조선시대 화가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꼽은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흥이라는 겁니다. 감흥이 뭐냐 하면은 마음에 뭔가 어떤 물건이나 사실, 어떤 현상, 어떤 대상을 대했을 때 내 마음이 저러르하게 오는 게 있죠. 그 마음에 오는 그 감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감흥입니다. 감흥이 표현된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겠네요. 심사정이 그린 제목이 뭐죠? 연꽃과 잠자리입니다. 그죠? 지난 한여름날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죠? 그 더울 때 연꽃을 바라보는 이런 풍치, 이것이 조선 선비들이 즐긴 취미 활동이에요. 그 연꽃에 바라봤을 때 참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래서 연꽃은 군자의 꽃입니다. 꽃의 왕은 무슨 꽃이죠? 모란이에요. 그러니까 부귀와 명예와 뭐 이런 거, 평안 이런 거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부귀영화를 상징하는데 연꽃은 꽃 중에 군자라고 했어요. 화중군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더러운 진흙 속에 피어도 더러움이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향기는 멀리 갈수록 더욱더 맑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군자의 표상이다 해서 중국의 주렴계라는 성리학자가 군자는 저 바로 연꽃과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연꽃을 보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움이 느껴집니까? 저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저 연꽃의 끝에 빨갛게 물든 연꽃 끝을 보세요. 저는 저걸 보니까 루즈를 바르고 그 위에 립글로스를 칠한 것 같아요. 저 붉은 연꽃이 저렇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 푸르른 연잎도 정말 아주 청신하기 짝이 없죠. 이 피어난 저 연꽃을, 붉은 연꽃을 향하여 잠자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두 마리가 같이 있죠. 뭔가 연꽃과 잠자리가 사랑을 나누는 듯한 매우 서정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심사정이라는 분은 조선시대에 태어난 아주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밑대 할아버지들이 영모 사건에 휘말리고 과거 부정 사건에도 휘말리는 바람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평생 그림만 그리면서 가난하게 살다 간 문인 화가가 심사정인데, 조선시대 문인 화가 중에서 화원, 직업 화가가 아닌데도 저렇게 꽃과 벌레 그림을 잘 그린 분은 이분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뛰어난 솜씨를 지녔죠. 이 그림 하나가 서정적인 심사정의 작품 세계를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기에 글씨들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왼쪽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임오, 개하, 사우, 자연암중, 현재 이렇게 해놨습니다. 임오년 늦여름에 자연암이라는 암자에서 이 그림을 그렸노라. 누가? 현재는 오묘한 집이라는 뜻인데 심사정의 호입니다. 자기가 그린 사람이 그려놓고 이제 어디서 그렸다는 거 표시를 해놨죠. 여기는 별 의미가 없고 별 다른 뜻이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저 글씨는 현재 심사정이 한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저게 상당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읽어보면은요. 사부용, 능득, 천년생, 조식지태, 표옹평 이렇게 해놨는데요.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부용꽃을 그렸는데 연꽃을 부용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연꽃을 그렸는데 천년의 생생함과 꾸며놓은 듯한 모습을 잘 살려냈다. 그리고 표옹이 평가하다. 표옹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단원 김홍도의 스승인데, 표옹이란 원래 자기 호가 표암인데 이제 이 표암이 늙어서 늙은이가 됐다고 해서 늙은 표암해서 표옹이 이 그림을 보고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단원 김홍도의 스승인 만큼 이분은 놀라운 능력으로 아주 비평의 세계를 펼쳤죠. 물론 본인이 시서화를 다 잘하신 분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생생함이 잘 살아있다. 느껴지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름날 연못에서 연꽃을 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또 하나를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년의 생생함에다가 꾸며놓은 듯한 그런 모습까지 다 잘 그렸다고 했어요. 꾸며놓은 듯한 모습, 이게 뭔가? 이게 바로 표암이 발견한 이 그림의 미덕인데요. 여기에 감흥이라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자, 자세히 보시면은 끝에 이렇게 립글로스를 바른 듯이 반짝반짝 빛나는 붉은 연꽃에는 무슨 잠자리가 날라들었죠? 고추 잠자리가 날라들었어요. 고추 잠자리의 몸통은 붉습니다. 그죠? 고추처럼. 붉은 잠자리가 붉은 홍련 쪽을 향하여 날아들었습니다. 다음에 줄기를 자세히 보시면 줄기는 녹색으로 그려져 있죠. 거기에 앉은 잠자리는 물잠자리예요. 물잠자리는 날개는 검지만은 몸통은 청동빛이에요. 녹색을 띱니다. 그 녹색을 띠는 물잠자리는 녹색의 연꽃 줄기에 앉고 붉은 몸통을 가지고 있는 고추잠자리는 끝이 붉은 홍련 쪽으로 날아드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자연의 이치인데 그 자연의 이치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모인다. 취미와 가치와 바라보는 소망이 같은 사람은 같이 모인다는 것 아닙니까? 자연에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를 했는데 거기에 꾸몄다라는 말은 뭐냐면 고추 잠자리는 붉은 연꽃을 향하여 가고 푸른 물잠자리는 녹색의 줄기 쪽에 앉는다. 이런 것을 느끼는 능력. 아, 이것이 그런 것이구나. 유유상종과 더불어 사귈 만한 대상을 알아내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알아내는 우리의 감수성. 이게 바로 감흥력입니다, 여러분. 네.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 찾기를 우리는 소확행이라고 해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그죠? 네. 일상에서 아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습니다. 그 소확행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잘 드는 게 뭐냐 하면 옷장을 열었을 때 깨끗하게 빨아서 개켜놓은 속옷들 보는 순간 아주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삶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바로 이 작은 행복이 그냥 지나가는 무덤덤한 일상의 보통의 현상이 아니라 이것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가장 확실한 대상이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 감수성, 그 감수성에서 촉발돼서 느껴지는 마음의 희열, 이게 바로 감흥입니다. 남들은 그냥 주마한산처럼 보지만 내 눈에는 저건 너무나 기쁜 일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내 마음이 응답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감흥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 감흥이 가지고 있는 의미 아시겠죠? 예. 느껴서 마음이 응답하는 이것을 감흥이라고 한다. 예. 참 연꽃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없는 것 같아요. 깨끗한 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어떤 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박입니다. 해박은 여러분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해박의 반대 말은 뭐냐면 결박하다. 결박입니다. 결박은 끈으로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결박하는 거고. 그러면은 끈을 풀어서 올가미에서 풀려나는 것이 뭘까요? 해박입니다. 예, 올가미에서 해방되다. 자, 그게 해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이 우리한테 안식과 평화와 행복을 주는 대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가정은 나를 구속하는 하나의 규율과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 모두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 직장을 향하여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직장으로 달려갑니다. 직장이 나에게 삶의 물질적 기반을 제공해주는 그런 중요한 조건으로서 직장이 나에게 월급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직장에 어느 순간 목매여 있다. 목매 달려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죠. 그죠? 가정, 직장. 그뿐만 아니라 연애하는 사람들도 깊이 연애와 사랑에 빠져들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구속당하고 있는 느낌. 그뿐만 아니라 상대를 구속하려고도 합니다. 그죠?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행복이 찾아 들어갈 구멍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올가미에서 풀려나는 것. 이것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림 하나를 보실까요? 조선 중기 때의 화가인데요. 김씨라는 분이 그린 잔언소라는 작품인데요. 저 김씨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 사극에 자주 나오는데요. 중종 때의 김알로라는 분이 중종과 사돈이 되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의 이 권신, 권력이 있는 신하로서의 좀 과한 이런 행동을 많이 했죠. 결국은 그분의 끝이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김씨가 장가 혼례 두는 날 자기 아버지 김알로가 붙들려 가서 마침내는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자기 혼례 날 아버지가 붙들려 가는 모습을 목도했으니 김씨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생겼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평생 이제 편안한 그림을 그리고 현실에서 조금 떨어져서 자기의 풍류 생활을 즐겼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린 잔은소라는 작품을 보시면은 깊은 산중인 것 같아요. 그죠? 절벽 바위가 보이죠? 멀리 원산도 희미하게 오른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에 소가 지금 다리를 모으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편안한가 해서 소의 표정을 자세히 이렇게 봤더니 거의 해탈의 경지. 너무나 편안해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있는 소의 표정인 것처럼 느껴져요. 저 소가, 잠이 든 소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편안한 거의 해탈의 경지에 오른, 열반의 경지에 오른 저런 잠을 잘 수가 있을까? 그 이유를 김씨는 그림으로 그려놓고 저기 그림 속에 뭘 그려놨냐? 글을 써놨습니다. 보이시죠? 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네. 노지에 일고면 하니 무심백초전이라 확연 성사괴하고 종불몽인견이라 아주 단정한 글씨체로 김씨가 써놓았습니다. 해가 높이 떴는데도 너는 맨 땅에서 잠을 자는구나. 온갖 풀들이 앞쪽에 있는데도 무심하기만 하구나. 텅 빈 곳에서 곱비도 저 멀리 있으니 끝내 사람한테 끌려가는 꿈은 꾸지를 않겠네. 이겁니다. 저 넓은 바다, 그 앞에 온갖 풀들, 먹을 것들이 많은데도 깊이 잠들어 있는데 그
소의 표정이 뭐 어떻습니까? 아주 편안해 보이잖아요. 저 편안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듯한 소가 왜 저런 경지에 올랐느냐 하면은 고삐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끌고 가는 고삐, 그 고삐에 올가미가 채여져서 모든 마소들은 고삐에 채여서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올가면은 올가미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 소는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깊이 평화로운 수면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묶여 사는 삶을 삽니다. 그죠? 근데 이 묶여 산다는 게 보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감정에도 묶여 삽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하고 좌절하고 어떤 일에 슬퍼하고 어떤 일에 기뻐하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죠? 이 감정이 촉발이 돼서 이 감정에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는 순간부터 그 감정에 내가 억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봤던 달 항아리라는 그 작품이 아주 추레하고 남루하게 보이는데 그런 것이 정말 명품처럼 보이고 그것이 겸손의 미덕의 표상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달 항아리 같은 도자기를 만들 때 도공들이 생각한 마음이 뭐냐 하면은 불무구전입니다. 불무구전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명나라 때의 문인인 서정식이라는 분이 표현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온전함을 구하기 위해서 굳이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완전하고 싶어도 완전할 수가 없는 일에 완전을 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달 항아리가 보름달이 동그랗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야말로 기하학적으로 원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저 달 항아리를 만들 때도 우리 도공들은 이것이 완전한 원형을 만들겠다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두면 변색을 하고 얼룩이 생기고 사용하는 가운데 흠집이 자연히 생길 수 있다는 걸 느꼈던 거죠. 그걸 알고 그날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빚었습니다. 완전한 달 항아리를 달처럼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완전함을 기하려고 애를 쓰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완전을 기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지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포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의 포로가 돼서는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마음에 끊임없이 사라졌다가 또 생겼다고 하는 그런 분노의 감정, 슬픔의 감정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100가지 변화하는 그 감정들을 자기가 자기 감정을 통찰하고 관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해박입니다. 그 감정, 내가 이런 분노의 감정에 매달려서 이 분노를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려고 막 이렇게 해서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되 그 감정에 포로가 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의뢰해서 자기 마음조차도 객관화시켜서 관조하고 통찰할 수 있는 이 자세, 이것이 진정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올가매는 무엇이죠? 올가매는 올가매는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5가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하나씩 지금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안분입니다. 자기 분수에 충실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 그 안분이죠. 그죠? 분수에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실수가 따르고 패착을
패착을 저지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분수에 편안하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였죠? 자족입니다. 그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 남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한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족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족은 노자도 얘기한 바입니다. 노자가 자족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표현을 썼느냐 하면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표현인데요. 써보겠습니다. 지족불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족함을 알게 되면은 그 순간 만족함을 알게 되면은 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욕을 당할 일이 없다면 이게 만족이야. 이것이 만족이야. 이 순간이 만족이라고 하면은 욕 볼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이 뭐냐 하면은 지지불태입니다. 지지불태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는 정지. 그칠 줄 알면은 위태롭지가 않다. 그렇죠. 조금 더 나아가고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순간 자기 삶이 흔들리고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만족을 알아서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아서 위태롭지 않다면은 노자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은 가이장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편안함이 길고 오래 갈 수 있다. 우리의 편안함이 길고 오래 가기 위해서는 이 순간 내가 만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더 이상 욕을 보지 않는다는 거고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싶을 때 멈출 줄 알아야만이 삶이 위태롭지가 않고 이렇게만 된다면 지족 즉 자족하고 지지 멈출 줄만 안다면 우리 분수의 편안함이 주는 행복이 길고 오래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봤던 것이 뭐였냐면은 겸손이었죠. 그죠? 겸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역에서 얘기한 바대로 겸손, 겸때에는 아무런 손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겸손을 유지해서 손해본 바가 있다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데 뭐가 위태로우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이 겸손한 것을 어떤 말로 표현을 했냐 하면은 이제 써보겠습니다. 존, 약, 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존귀한 가운데 계시더라도 마치 가장 낮은 듯이 보이는 것. 원하신 분이 낮은 사람은 더 이상 낮출 신분도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고 존귀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참 아름다운 겸손입니다. 그죠? 누구나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죠.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 약점을 오만과 그만으로 커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죠? 겸손하면은 어떤 일에도, 인생에서도 어떤 일에도 행복은 거기에 기약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감흥력, 일상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은 삶의 일상에서 아주 소소한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저절로 반응하는 감수성을 기르는 겁니다. 마지막이 제가 길게 설명했던 해박입니다. 그죠?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것. 자, 여러분. 지금 5가지 조건들이 다 돌이켜보면 전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저 독일의 유명한 헤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문고리는 안쪽에 달려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을 열 때는 말이죠. 그 마음의 문은요, 문고리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고리가 바깥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열어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문제,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안쪽에 달려있는 문고리를 열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주관적
안녕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기 객관화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행복의 수치나 기준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내가 마음을 열고 나가는 그 힘은 남이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자기 안쪽에 달려있는 문고리를 자기가 열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삶 속에서 행복을 무지무지 많이 발견하시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더라도 나는 100배, 200배 느낄 수 있는 이 마음속의 풍성한 감정들을 잘 유지하시고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시대의 행복이 어떤 조건, 행복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해서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옛날 화가들이 그려놓은 작품을 통해서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강원자가 강의를 마치고 퇴장합니다.